여기 영화계를 뒤흔든 끔찍한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이 녹취록의 주인공은 한때 톰 크루즈와 더불어 영화관 흥행 파워 순위 공동 1위로까지 꼽히던 최전성기 시절의 멜 깁슨이었죠. 이 사건 이후 그는 무려 6천억 원의 돈을 지불하게 되고 온갖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뉴스는 그 이후에야 이어졌으니 어느 날 한 시상식 무대에 오른 로다주가 멜 깁슨에 대한 뜻밖의 폭로를 해버린 것이죠. 과연 전성기 시절 멜 깁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멜 깁슨은 태생 때부터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단 집안부터가 범상치 않았는데 좁은 한 집에 형제만 무려 11남매, 잠잘 땐 온 가족이 구겨져서 자야 했고 아침마다 딱 하나 있는 화장실에서 13명의 식구가 화장실 전쟁을 치러야 했죠. 그런데 이런 열악한 가정집에 어느 날 갑자기 18억이라는 거금이 생겨버립니다. 사건의 실상은 이러했습니다. 당시 멜 깁슨의 아버지는 철도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철도길에 눈을 치우다가 제대로 미끄러지고 말았죠. 하필이면 척추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돼요.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영원히 육체노동을 할 수 없을 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회사는 잔인하게도 노동 능력을 상실한 그를 하루아침에 잘랐고 외벌이였던 멜 깁슨의 가족은 초비상사태를 맞이했죠. 하루하루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아버지는 결국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죠. 그런데 그 결과 놀랍게도 오늘날의 가치로 무려 18억 원이라는 거금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돈이 생겼건만 멜 깁슨 아버지의 돈복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하루 종일 TV만 보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TV 퀴즈쇼를 보는 것에 중독되어 갔는데 그러다가 문득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내는 망신당할 일 있냐며 말려댔지만 그는 어렵사리 아내를 설득해 방송 출연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 번도 아니고 무려 5주 연속 무패 우승이라는 기염을 토했고 심지어 우승자들만 모이는 왕중왕전마저 출연해 거기서까지도 우승을 차지했죠. 경제,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들의 정답들을 쏙쏙들이 맞췄는데 이러한 활약의 이유는 당시 그로서는 꿈에도 몰랐던 천재 수준의 IQ 때문이었습니다. 육체노동자였던 그는 평생 그의 IQ를 모르고 살았었고 철도사고를 당한 이후에야 몸을 쓰지 않는 직업을 알아보다 생애 첫 IQ 테스트를 받게 됐죠. 그리고 이제서야 비로소 자신이 천재 수준의 IQ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IQ 결과지를 받고 난 그는 왜 자신이 살아오며 유독 기억력이 좋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아버지의 퀴즈쇼 우승 상금에 18억 원의 산업재해 보상금까지 더해져 멜 깁슨의 집안은 순식간에 엄청난 부자로 거듭났죠. 그런데 갑작스레 생긴 이 거금을 가지고 멜 깁슨의 부모님은 의외의 선택을 하는데 바로 아들들의 군입대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라 징병제였기 때문에 멜 깁슨의 부모님은 아들들이 언제 전쟁에 끌려갈지 몰라 늘 노심초사했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거액의 재산이 생기자 이 돈을 탈탈 털어서라도 이민을 추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은 멜 깁슨을 비롯한 10남매를 모두 데리고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됐죠. 그런데 이 머나먼 외국 땅에서 멜 깁슨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황당한 사건을 겪게 되는데 때는 멜 깁슨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에게 생각지도 못한 전화 한 통이 오게 됐죠. 호주의 초명문 연극학교로부터의 연락이었는데 서류 합격을 했으니 면접을 보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지원한 적이 없었던 멜 깁슨으로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이때 그는 꿈에도 몰랐었지만 알고 보니 그의 누나가 멜 깁슨 몰래 이 학교에다 입학 지원서를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동생을 뜬금없이 연기학교에 지원시킨 이유가 참으로 웃겼는데 멜 깁슨이 평소에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이유였죠. And make stories up and convince people of things that weren't true. You were a liar. Kind of, yeah. Yeah. A great liar. Yeah. 멜 깁슨은 웬만한 명배우 뺨치듯 태연하게 거짓말을 잘해댔고 심지어 마술까지도 사용하며 사람 속이는 걸 좋아했는데 이런 동생을 보며 누나는 넌 배우가 딱이다 라는 마음으로 원서를 넣었다고 합니다. 과연 가족으로서의 눈은 정확했는지 연기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멜 깁슨은 면접에서 경이로운 즉흥 연기를 보여주며 무려 5%라는 합격률을 뚫고 당당히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입학 때부터 재능이 남달랐던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남다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보통 다른
데뷔작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올라가는 신인들과는 달리 영화 데뷔작부터 주연 자리를 꿰찼죠. 그런데 이 주연을 따내게 된 계기가 참으로 재밌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술집에서의 싸움. 그날따라 술에 거나하게 취한 멜 깁슨은 옆 테이블에 있던 럭비 선수들과 시비가 붙었죠. 일단 패기 있게 달려들었지만 그 혼자서 운동선수 여러 명을 도무지 당해낼 순 없었고 결국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터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눈탱이 맘탱이가 된 채로 끙끙 앓고 있던 그에게 룸메이트가 덜컥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중요한 약속에 늦었다며 네 차로 한 번만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해왔죠. 멜 깁슨은 마지못해 욱신거리는 몸을 일으키며 운전대를 잡았고 룸메이트를 약속 장소에 데려다주러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들이 도착한 곳은 영화 오디션장이었죠. 그 룸메이트는 멜 깁슨과 마찬가지로 배우 지망생이었는데 이날 중요한 오디션을 앞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멜 깁슨은 대기실 구석에 앉아 룸메이트가 끝나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이때 한 남자가 그의 멍든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대뜸 멜 깁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우리 영화에 딱 당신 같은 만신창이 얼굴이 필요하다며 혹시 깡패 조무래기 역할에 지원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왔죠. 그렇게 해서 멜 깁슨은 며칠 후 깡패 역의 오디션을 보러 이곳에 다시 오게 되는데 이때쯤 그의 얼굴은 멍이 거의 다 나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멍이 없어진 얼굴을 보게 된 영화의 감독은 이렇게 훤칠한 얼굴이 가려져 있을 줄 몰랐다며 넌 깡패가 아니라 주연을 해야겠다는 파격 제안을 해버렸죠. 이렇게 해서 멜 깁슨이 뜬금없이 주연을 맡게 된 영화가 바로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 영화 매드맥스였습니다. 훗날 같은 감독이 30년 만에 리메이크를 해서 시대를 초월한 약발 액션씬으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던 바로 그 영화의 원작이죠. 사실 이 영화에 멜 깁슨이 주연으로 캐스팅된 것에는 영화사의 자금 사정도 얽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초저예산으로 기획됐던지라 거의 무명 배우들만을 캐스팅했어야 했죠. 오죽 돈이 없었으면 소품을 마련할 돈도 없어 일부러 출연 배우들을 개인 오토바이를 소유 중인 사람들만 뽑아 직접 오토바이를 촬영장에 끌고 오게 해 오토바이 갱단 역할로 출연시켰습니다. 심지어 다음 촬영지까지 무려 700km가 넘는 거리를 직접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해서 오게끔 했죠. 게다가 이 영화의 감독인 조지 밀러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제작비를 더 확보하느라 원래 직업이었던 의사 일까지 투잡으로 병행하며 촬영 기간 동안 응급실 근무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촬영장에서 배우들이 다치기라도 하며 직접 치료를 해주겠다며 병원비까지 아끼게끔 했다고 하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주연조차도 무명 배우를 내세운 이 영화는 그냥 성공한 것도 아니고 무려 제작비 대비 250배 수익이라는 기네스 신기록을 세워버립니다. 이 영화로 멜 깁슨은 데뷔하자마자 단숨에 무명을 벗어나게 되죠. 이후 매드맥스는 3편까지 후속작이 이어지게 되고 멜 깁슨은 이 3편 모두에서 연달아 주연을 맡으며 차세대 무비스타로서 국제적 인지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적 인지도라고 하면 포브스, PC월드 등 수많은 매체에서 올해 1위로 뽑힌 오늘의 스폰서 노드VPN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올 한해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주신 덕분에 정말 힘나는 행복한 한 해였는데요. 2025년 최고의 VPN으로 꼽힌 노드VPN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VPN을 쓰면 OTT상에서의 모든 봉인이 풀립니다. 예를 들어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해리포터를 이렇게 노드VPN으로 접속 국가를 바꿔주면 영국 서버에서 전 시리즈를 시청할 수 있죠. 이렇듯 모든 인터넷상의 컨텐츠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해주고 노드VPN은 속도 면에서도 최상, 성가신 팝업 광고 자동 차단,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 실시간 차단, 그리고 유출된 비밀번호나 개인정보 실시간 확인 기능 등 VPN계의 명품이라 할 만합니다. 지금 저희 추천 링크로 가입하시면 무려 75% 할인된 가격인 한 달에 3,000원대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하나의 계정으로 무려 10명이서 같이 쓸 수 있으며 지금 등록하면 4개월의 추가 무료 이용도 더 얹어드립니다. 게다가 30일 내 환불 보장을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한 달만 써보셔도 됩니다. 더보기란에 쿠폰 링크 남겨놓았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무명 시절도 거치지 않고 바로 스타가 된 셈이었기에 사람들은 멜 깁슨이 단숨에 팔자를 폈다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성공에 따른 의외의 부작용이 찾아왔죠. 멜 깁슨은 주연 배우로서의 부담감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특히 연기력에 있어선 조연 배우들보다 못한다며 주눅이 들었습니다. 일례로 바운티어라는 영화를 찍을 땐 조연인 안소니 홉킨스나 다니엘 데이루이스 등을 보며 도저히 못 따라잡을 연기력이라는 생각에 자괴감으로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하죠. 사실 이 두 배우는 훗날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한 번도 아니고 안소니 홉킨스는 2회, 다니엘 데이루이스는 역사상 최초로 3회까지
술까지도 타게 되는 떡잎부터 달랐던 배우였기 때문에 멜 깁슨 입장에선 충분히 주눅이 들만했죠. 이런 정신적 압박감만 해도 상당한 스트레스였지만 급격한 스타덤은 신체적으로도 멜 깁슨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의 극한 촬영이 이어졌는데 일례로 살아가는 나날들이란 영화를 찍을 당시에는 홍수 장면을 찍는답시고 실제 강에다 임시로 댐을 건설해서는 진짜로 홍수를 일으켜 물살에 휩쓸려가는 장면을 촬영했죠. 이 당시 영화계는 오늘날만큼 안전수칙을 신경 쓰는 편도 아니어서 실제 동물들까지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해서 촬영했고 멜 깁슨이 농기계에 깔리는 장면도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찍었습니다. 특히 매드맥스 시리즈를 촬영할 땐 이 한계가 극에 달했는데 모든 액션씬을 리얼하게 찍느라 피를 흘리는 부상은 부지기수였고 뼈가 부러지는 것은 물론 심지어 차 사고씬을 찍다가 쓰고 있던 안경이 얼굴에 박혀버려 코가 탈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는 피만 좀 닦아내고 다시 찍자고 말하던 야성의 시대였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며 멜 깁슨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도를 한참 넘어서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이죠. 술을 마시면 주눅 들지 않고 용기가 생긴다며 아침부터 5캔의 맥주를 들이붓고 나가 술 기운으로 촬영장에서의 중압감을 버티려 했고 밤에는 또 술을 마셔야 불면증이 없어진다며 잠들기 직전에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이 늘 그렇듯 이 방법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죠. 아무리 티를 안 내려고 해도 매사에 지장이 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술 기운에 용기가 생기는 줄 착각했지만 오히려 무례해지거나 화를 내는 경우만 잦아졌습니다. 어느새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피하며 자존감은 오히려 점점 더 떨어져갔고 뒤늦게야 술에 의존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달은 그는 아예 극단적 시도를 해보기로 합니다. 바로 귀농이었죠. 돌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을 떠난 멜 깁슨은 호주의 한 외딴 시골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농장 일을 하며 소를 키우기 시작했죠. 사람을 만날 일이 없다 보니 주눅들 일도 없었고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한가득이라 부정적인 생각이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레 술도 멀리하게 되며 조금씩 멘탈을 다잡아갔죠. 그리고 이곳에서의 생활은 어느덧 2년을 넘게 됩니다. 이 2년 동안 때때로 그에겐 출연을 검토해달라며 영화 시나리오가 배달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라면 진절머리가 났던 그는 우편이 오는 족족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죠. 그런데 꼭 그런 날이 있습니다. 뜻밖의 타이밍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날 말이죠. 그날따라 할 일을 유독 빨리 끝내 무료해진 멜 깁슨은 때마침 배송원 시나리오 봉투를 뜯어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어느새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이 시나리오 속 주인공은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매일 언제 아내를 따라 하늘나라로 갈까만 고민하며 깊은 우울증에 빠져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술로 잊으려다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있죠. 마치 자기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듯한 이 캐릭터의 모습에 멜 깁슨은 2년간의 공백을 깨고 이 캐릭터를 연기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영화계로 복귀하게 되는데 복귀작이 된 이 영화가 바로 멜 깁슨 하면 빠질 수 없는 그 작품 리썰 웨폰이었죠. 그가 맡은 주인공의 직업은 형사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내를 따라 죽고 싶다는 마음만 가득한지라 일부러 위험천만한 인물들을 자청해 미친 듯이 닥도를 해버리는 자기 파괴적인 인물이죠. 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범인 검거율이 높은 아이러니한 인물입니다. 멜 깁슨은 이 위태위태하면서도 공허한 형사의 내면을 이보다 더 리얼할 수 없을 정도로 연기했는데 특히 매춘부에게 $100를 주며 옆에서 같이 TV만 봐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나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다 눈물을 흘리며 극단적 시도를 하는 이 장면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촬영 중이던 카메라맨도 이 장면을 찍을 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하죠. 이렇게 스스로의 내면을 투영한 멜 깁슨의 복귀작 리썰 웨폰은 엄청난 호평과 함께 상업적으로도 흥행해 이후 무려 4편까지 그 시리즈가 이어지게 됩니다. 특유의 다크하면서도 거친 감성은 물론 시리즈를 거듭하며 이영걸까지 캐스팅한 액션씬으로도 큰 화제가 되었죠. 어쨌든 복귀하자마자 대활약을 하게 된 멜 깁슨은 이제는 배우 그 이상의 사기 캐릭터의 자리를 노렸습니다. 한 영화에서 주연은 물론 감독, 제작까지 모두 맡는 원맨쇼를 기획한 것인데 이 영화가 그냥 성공한 것도 아니고 아카데미 5관왕이라는 기염을 토하게 되죠. 이 영화는 바로 영화사의 길이 남을 중세 전쟁 영화계의 걸작 브레이브 하트입니다. But they'll never take our freedom! 비극적 인생을 살다간 스코틀랜드의 전쟁 영웅 윌리엄 월레스의 장대한 삶을 다룬 영화이죠. 워낙 명장면들이 많은 영화이지만 특히 죽음을 앞에 두고 끝까지 나라의 독립을 외치는 이 처형 장면은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있는 한국인의 입장에서도 가슴 뜨거워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성공으로 인해 멜 깁슨은 당시 전성기의 톰 크루즈와 더불어 영화관 흥행 파워 순위 공동 1위로 꼽히는 등 명실공히 당대 최고의 스타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서 이 시기 멜 깁슨에겐 커다란 문제가 재발했습니다. 또다시 알코올 중독이 도진 것이었죠. 가장 큰 이유는 과로에 따른 스트레스였습니다. 사실 브레이브하트는 멜 깁슨이 무리를 해도 너무 무리를 했던 영화였죠. 중세 배경의 전쟁 영화라는 특성상 낮에는 주연 배우로서 진흙탕을 구르며 처절한 전투를 연기하고 밤에는 감독으로서 뜬 눈으로 다음날의 촬영 콘티를 짜는 것, 그야말로 지옥 같은 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애초에 멜 깁슨은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주연과 감독을 동시에 맡는 것이 무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원래는 감독만 맡고 주연은 따로 캐스팅하려 했었죠. 그러나 투자자들은 멜 깁슨이 주연이 아니라면 투자금을 안 내겠다고 협박했고 결국 멜 깁슨은 마지못해 모든 걸 떠맡게 됐습니다. 이에 그는 수개월 동안 주 7일로 현장 일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결국 참다 못한 나머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잠을 청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또 한 번의 중독은 이번엔 그의 삶에 있어서 더 거대한 것을 파괴해버리고 마는데, 사건의 시작은 어느 야심한 새벽, 멜 깁슨은 술을 마셔버린 채로 음주운전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한 경찰관에게 적발됐죠. 사실 이것만 해도 연예인으로서 매장당할 상황이었건만 만취 상태의 그는 더욱 논란이 될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경찰관을 향해 대뜸 혹시 유대인이냐는 뜬금없는 질문을 하더니만 망할 유대인들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며 갑자기 속사포처럼 유대인 혐오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이었던 경찰관은 이 발언에 큰 충격을 받았고 모든 혐오 발언들을 빠짐없이 기록해 상부에 보고했죠. 그런데 상부로부터 의외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해선 연행을 하되 멜 깁슨의 비하 발언들은 전부 기록에서 지우라는 것이었죠. 혐오 발언에 대해서만큼은 나름 멜 깁슨의 편의를 봐주려 한 것인데 이른 당시 멜 깁슨이 경찰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멜 깁슨은 여러 영화를 통해 경찰 캐릭터를 멋지게 연기해왔기에 경찰국 공식 홍보대사이기도 했고 경찰들을 위한 기부나 공익광고 촬영에 도 앞섰죠. 이러다 보니 이날 새벽의 사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만이 대중에게 공개됐는데 멜 깁슨은 곧장 사과문을 발표하며 지독한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 오늘부터 바로 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록 음주운전이라는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당시까지의 멜 깁슨의 이미지가 워낙 좋은 편이었기에 대중의 비난은 의외로 그리 거세진 않았죠. 그런데 이로부터 불과 며칠 후 멜 깁슨에 대한 여론이 순식간에 폭발하고 마는데 바로 그날 새벽 체포 당시의 원본 보고서가 경찰 내부의 누군가에 의해 유출되었던 것이죠. 인종차별적 발언에 특히나 민감한 미국인들은 오히려 음주운전보다도 그가 인종적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것에 거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멜 깁슨은 음주운전에 대해 사과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번엔 비하 발언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됐죠. 그는 내 스스로가 경멸스럽다며 절대 진심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한 짓에는 그 어떠한 변명도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스스로를 강하게 지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꼭 한 명씩 찾아뵙고 진심 어린 서재를 하고 싶다고 밝혔죠. 그는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후 진짜로 유대인 유산박물관, 유대인 학살 사건 생존자 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을 찾아가 사과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이런 행보에 진정성을 느꼈는지 한 유대인 단체 회장은 멜 깁슨을 가리켜 그는 실수를 어떻게 해야 바로잡을지를 몸소 보여주었다며 그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도 응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죠. 하지만 멜 깁슨은 이 정도로도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인지 유대인 영웅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까지 직접 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화를 만들겠다는 선택이 멜 깁슨을 끔찍한 지옥으로 향하게 하는데 사실 제작 초기 단계만 하더라도 이 영화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미 대형 영화사로부터 투자도 약속받았고 멜 깁슨은 직접 감독을 맡기로 하며 각본가도 따로 고용했죠. 그런데 문제는 몇 개월이 지나도 심지어 1년이 지나도 각본가가 단 한 줄의 시나리오 초안조차 건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멜 깁슨이 수시로 독촉을 해보았지만 각본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답만 반복할 뿐이었죠. 결국 참다 못한 멜 깁슨은 함께 코스타리카로 휴가를 가자는 식으로 작가를 꼬셔 비로소 작가를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작가에게 왜 14개월 동안 단 한 줄도 쓰지 못한 것이냐며 추궁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작가와 말싸움을 하다 평정심을 잃어버린 멜 깁슨이 완전히 폭주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길길이 날뛰는 멜 깁슨의 모든 발언들은 당시 작가를 따라갔던 작가의 고등학생 아들이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가 측은 이 녹음 파일을 세상에 공개하며 멜 깁슨이 나를 협박했다, 그는 폭력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죠. 멜 깁슨은 필요 이상의 과격한 발언에 대해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화를 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이 각본가는 돈을 받아놓고도 14개월 동안 단 한 줄도 써오지 않았다. 결국 내가 대본을 대신 구상해주기에 이르렀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3-4일 만에 뻔한 대사들만 가득한 끔찍한 대본을 가져왔다. 내 25년 경력 중 이렇게 성의 없는 대본은 처음이었다. 이 각본을 본 영화사가 결국 제작을 전면 취소해버렸다 라고 말하며 애초에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식으로 어필했죠. 하지만 대중들은 사건의 발단이 누구였는지는 별 관심이 없었고 멜 깁슨의 거친 욕설만이 기억에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를 향한 거센 비난이 쏟아졌죠. 게다가 이 시기 멜 깁슨은 이혼 소송에도 휘말리게 됩니다. 거의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와의 이혼 소송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술을 먹고 여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폭력까지 휘둘렀다는 논란이 추가로 터지며 이제 그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영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로만 거의 6천억 원을 내어줬는데 당시까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큰 재산분할이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슬아의 7자녀가 한 명 빼고는 모두 성인이었어서 양육권 다툼으로 진흙탕이 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각종 악재가 겹친 멜 깁슨에게 소속사에선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출연 예정작들은 줄줄이 취소됐죠. 모든 영화 관계자들이 그를 기피하기 시작했는데 오죽하면 단 몇 초에 불과한 카메오 출연을 하는 영화에서조차 현장 스태프들이 그날의 촬영을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멜 깁슨에게 남은 선택은 영화계를 영영 떠나는 것이었고 이때부터 완전한 칩거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러한 세월은 무려 1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의외로 이런 멜 깁슨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유대인 단체였습니다. 유대인 단체의 대표는 멜 깁슨에 대해 이 말은 꼭 해야겠다며 그는 지난 10년간 자신의 과거에 대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해왔고 이 세월 동안 끊임없는 기부도 이어갔다며 그는 실수 후 진심 어린 반성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니 기회를 주자는 식의 칼럼을 게재했죠. 멜 깁슨으로 인해 큰 모욕을 받았던 유대계 단체가 그를 두둔한다는 건 상징성이 있었고 대중들에게 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게다가 멜 깁슨은 자신의 기부나 봉사활동이 밝혀지면 자신의 나쁜 이미지로 인해 다른 후원자들의 발길마저 끊길 수 있다며 자신의 선행을 10년 넘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유대인 단체 회장에 의해 10년 만에 밝혀지자 사람들은 그가 진심으로 반성한 것 같다며 조금은 여론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때마침 이 시기 영화계의 한 거물이 그를 향해 한 의외의 발언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영화계의 거물은 다름 아닌 로다주. 당시 그는 아이언맨으로 마블 시리즈의 주축으로서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대뜸 자신의 수상이 확실시되는 한 시상식을 앞두고 주최 측에게 파격적인 요구를 해왔죠. 자신의 상을 수여해줄 시상자로 멜 깁슨을 무대 위에 세워달라는 얘기였습니다. 무대 위에 멜 깁슨을 향해 공개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말이죠. 보통 시상자는 주최 측에서 선정하는 것이 당연한지라 이런 요구는 결코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주최 측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시상식 당일이 되었죠. 멜 깁슨은 턱시도를 입고 나와 로다주에게 상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상을 건네받은 로다주는 마이크를 잡더니 멜 깁슨에게 시상을 부탁한 이유가 있다며 오래된 한 사연을 공개했죠. 때는 2003년. 이때는 멜 깁슨이 배우 겸 감독으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반면 로다주는 그와 정반대로 거듭된 약물과 알코올 중독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징역까지 살며 할리우드에서 완전히 매장된 상태였죠. 당연히 출소를 한 이후에도 로다주를 써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문제와 이미지가 강했던 그는 촬영보험료가 어마어마했는데 이를 감당하면서까지 로다주를 캐스팅하려는 영화사는 없었죠. 이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멜 깁슨이었습니다. 멜 깁슨은 거액의 로다주의 보험금을 대신 내주면서까지 자신이 제작하는 영화의 주연으로 그를 캐스팅했죠. 게다가 갈 곳 없던 로다주를 집으로 데려와 먹이고 재우기까지 하며 재기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끔 해줬습니다. 이때 로다주는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말했는데 멜 깁슨은 이에 대해 나한테 갚기보다는 언젠가 너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답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영화계에서 퇴출된 멜 깁슨을 시상식 무대 위에 세운 로다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ll he asked in return was that someday I help the next guy in some small way. It's reasonable to assume that at the time he didn't imagine the next guy would be him. In forgiving my friend his trespasses, offering him the same clean slate you have me, and allowing him, he's hugged the cactus long enough.
로다주의 이 진심 어린 연설은 꽤 많은 이들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게다가 연설이 끝난 후에도 로다주는 별도의 인터뷰를 통해 만약 멜 깁슨이 복귀에 감독을 맡아준다면 자신 또한 아이언맨으로서 복귀해 아이언맨 4회까지도 기꺼이 출연하겠다는 꽤나 파격적인 약속까지 했죠. 이렇게까지 하는 로다주의 행보를 보면 그는 벼랑 끝에 섰던 시기, 멜 깁슨에게 신세를 졌던 것이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이 시상식 사건 이후 영화계에선 멜 깁슨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특히 영화 감독으로서의 일감이 몰렸죠. 그도 그럴 것이 멜 깁슨은 몰락 직전까지 배우로서 보다는 감독으로서의 입지가 더 탄탄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탔던 브레이브하트는 물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다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파격적으로 전문 배우들이 아닌 실제 아메리카 원주민들만을 캐스팅해 웅장한 자연 속에서 자연스러운 연기로 대박을 냈던 아포칼립토 등 이미 감독으로서의 실력은 입증된 바 있죠. 이렇게 해서 로다주의 구원 이후 무려 10년 만에 멜 깁슨은 감독으로서의 복귀작을 맡게 되는데, 이 복귀작은 개봉 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6개 부분의 후보로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멜 깁슨의 화려한 부활을 알리게 됩니다. 이 영화가 바로 스파이더맨 앤드류 가필드를 주연으로 한 전쟁 영화 핵소고즈였죠. 이 영화는 괴짜라고도 할 수 있는 실존 군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나라를 위하겠다며 군대에 자원 입대를 했음에도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 살생만큼은 거부하겠다며 자신을 방어할 기본적인 무기조차 들지 않은 채 오로지 의무병으로서만 전쟁을 누빈 인물입니다. 전쟁터에서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해 명예훈장을 받게 된 인물이죠. 워낙 깊이 있게 캐릭터의 내면과 전쟁의 참혹함을 다룬 영화인지라 그의 최고의 전쟁 영화로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일본군을 적군으로 묘사하고 있는 영화임에도 일본에서조차 만점 평점이 이어지며 호평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 영화로 완전히 부활을 하게 된 멜 깁슨을 향해 일각에서는 예술적 성취가 면죄부가 될 수 있냐며 여전히 탐탁치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반면 10년 넘게 자숙을 했고 또 폭력성의 원흉이었던 술도 완전히 끊은 지 10년이 넘었으니 이제 그만 말년에라도 꿈을 펼치게 하자는 여론도 있죠. 어쨌든 복귀 이후에는 더 이상 사건 사고가 없다는 점에서 영화계는 점점 더 그를 받아주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현재 멜 깁슨은 감독으로서도 물론 다시금 배우로서도 영화 출연을 시작했죠. 다만 70대가 다 된 만큼 배우보다는 감독 쪽에 좀 더 집중하려는 분위기이며 현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후속작과 리설 웨폰의 후속작을 내후년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개인사적으로는 현재 35살 연하의 새 여자를 만나 재혼을 하진 않았지만 11년 넘게 동거를 하고 있죠. 전 부인과 현 여자친구를 합쳐 슬아의 아이들만 총 9명이 있습니다. 올해는 드디어 저희에게 있어 100만이 된 뜻깊은 해였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인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영화계 소식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